안녕하십니까. 롱테이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전어 문헌학자이신 김진식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식 선생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부를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고전학 협동과정에서 석사 그리고 박사를 하셨습니다. 박사는 그 호라티우스 서정시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그 사이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수년간 수학하신 바가 있고요. 김직신 선생님은 히라버에도 능통하시지만 특히 이제 한국에서 라틴어와 관련된 라틴어의 그 번역과 그리고 라틴 문학 그리고 철학 등등을 소개하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현재 그 라틴어 관련된 한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김나무라는 필명을 사실은 사용하셔서 그 출판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김진식이라는 이제 이 선생님의 본명과 혼동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김나무라는 필명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리고 의미 있는 아주 무게 있는 저작들을 그 출판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일단 제가 오늘 다룰 그 의무론의 저자인 키케로의 설득의 정치, 주지하다시피 키케로는 당시 로마의 이제 가장 탁월한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고, 실제로 자신의 출세도 탄핵 변호를 맡으면서 이제 하게 되었죠. 거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나중에 원로원에까지 이제 입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로를 밟게 되는데요. 이 키케로의 변론들을 모아놓은 아주 그 정치한 형태의 논리의 향연이 벌어지는 매우 중요한 저작을 번역하신 바 있고요. 그 외에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호라티우스의 카르페 디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출판된 고대와 관련된 이제 여러 책들 역시 아주 그 유려한 문체로 번역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몸제네 로마사를, 이거 상당히 대작인데 몸제네 로마사를 완역을 하셨고요. 히랍 필롤로지스트 문헌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는 그 예거의 파이데이아는 뭐 번역하자면 양육이라는 뜻이죠. 파이데이아도 1권을 번역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현대의 이런 고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특히 저같이 이제 철학하는 사람한테는 문헌학자라는 어떤 존재는 항상 빛을 지고 있는 저희가 이 문헌학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그 고대의 그 위대한 정신을 엿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고마워하고 빛을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실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학자군이 사실은 필롤로지스트 문헌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문헌학에 큰 애정을 가지고 대단한 업적들을 계속 쌓아가고 계시는 당대 최고의 문헌학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진식 선생님 모시고 오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는 매우 친한 학교 선배기도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항상 김진식 선생님과 매우 친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고 빈말이 아니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그 제가 정말 빚을 지고 있는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선생님 모시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아니, 저도 불러주셔서 매우 영광입니다. 저희 일전 루틴 같은 건데요. 네.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에 대한 뭐 소개 겸 네. 그 고전학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동기나? 네. 고전학 공부는 사실은 이제 플라톤 국가론 이 시작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플라톤 국가론을 우리 어렸을 때는 조호연 선생님 그렇죠. 네. 책으로 대부분 읽었고 언젠가 한번 이제 그리스어 히라보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있었고 그러니까 언제쯤인가요? 그게 이제 87년, 88년 요때죠. 아, 그러면은 대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86년 입학해서 이제 1년 휴학하면서 그렇죠. 히라버 라틴어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가서 플라톤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물론 휴학의 직접적 동기라기보다는 휴학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고전어를 공부해보자. 굉장히 시작한 이런 거죠. 시기에 대학 입학할 때가 86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87, 88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뭐 연대 철학과에서는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또 금방 잊고 있었다가 군대 갔다가 제대한 91년 요맘때인데 91년에 김상봉 선생님이 네. 그 히라버 라틴어 집중 코스를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학원생들이 쭉 모였어요. 대학원생들 모이고 지금 교수가 된 우리 그 김동규나 네. 또 교수 연대 교수였다가 얼마 전에 타계한 우리 남기호나 네. 뭐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학부생 그렇게 3명 정도고 나머지 네. 이제 다 돌아가신 김우철 선생부터 해가지고 박사 과정에 있고 논문 쓰는 선배들. 네.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김선영 선배도 거기 있었는데 김선영 선배도 돌아가셨네. 하여튼 뭐 그렇게 그 틈에 껴서 네. 이제 옛날에 품었다 입학할 때 품었던 뜻을 한번 펼쳐버리라 하면서 이제 언어를 열심히 배웠고 네. 그게 고전학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 고전학과로 네. 입학하면서 고전학과로 가서 이제 고전어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늘 고전어 공부가 조금 모자란다. 조금 부족하다. 내가 궁금한 건 하도 설명을 안 해준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고전학과에 가면 그런 거를 좀 답답함을 좀 이렇게 덜 수 있지 않을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갔어요. 물론 거기서도 다 해결된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철학이나 뭐 문헌학적 관심보다는 일단은 어학적 관심 뭐 이렇게 해서 출발했고 지금도 이제 한 축에 그게 있는 거죠. 문법책 만들어내고 문법을 우리말로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고 하는 쪽에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이제 지금은 물론 당연히 문헌학, 호라티우스의 시 뭐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냐. 우리 전제는 그런 걸 고민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어학적 관심.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고전학과로 옮긴 거는 언어적인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김상봉 선생님이 이제 옮겨가는 발판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김상봉 선생님이 일종의 첫 번째 선생. 그죠. 그 전에는 나 혼자 책 보고 독학한. 그리스어를 어떻게 소리내서 읽어야 될지는 모르고 네. 소리내서 옮겨놓고 이 소리가 맞게 읽은 건지를 확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네. 선배들 중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다짜고짜 아무한테나 물어보기도 좀 모시게 하고 그러니까 뭐 답답했는데 나중에 김상범 선생님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 갔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때 갓 유학 가서 저도 기억합니다. 네. 와서 네. 하겠다 그랬죠. 겨울에 한 달 동안인가 2달 동안인가 월화수목금 항상 그 바바리 입고 다니시던 그렇죠. 아침 9시에 모여서 저녁 6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면 중간 점심을 좀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 빼고 아침에 한 3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하면 퇴근 시간 되면 6시야. 그러면 이제 6시에 집에 가서 숙제를 내주셔요. 네. 그 숙제 막 하다 보면 새벽에 자고 아침 9시까지 또 연대. 지금은 종합관이 아닌데 이름이. 하여튼 거기로 뛰어와서 종합관 3층에 있는 저기 철학과 강사실 그걸로 열고 들어가면 이제 또 김상모 선생님이 대기하고 계시고. 그랬군요. 그게 이제 고전학으로 옮겨가는. 당시에 들어가실 땐 제 기억에는 고전어 협동 과정이었는데 지금도 협동 과정이고요. 자체적으로는 고전학과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고 있고 스스로는 정신 명칭은 아니고 고전학 협동 과정. 여전히 고전학과가 설립이 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협동 과정으로 협동 과정인데 이제 어디도 귀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학문인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영문학과, 철학과, 서양사학 중에 이제 고대사 이렇게 팀이 만들어져서 이게
소속 자체는 영문학과로 소속이 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학과장을 맡는 사람에 따라 매년 달라지죠. 아, 그렇습니까? 매년 달라집니다. 철학과를 오시겠다고 결심했던 배경은 또 있으실 것 아닙니까? 아, 고등학교 때? 네. 아, 그래. 그거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고등학교에 와서 강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철학 강연을? 철학 강연을 지금 생각하면 박순영 선생님이었던 걸로 기억하기도 하고 근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우리 저기 107세까지 살고 계시는 김영석 선생님. 김영석 선생님이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나이 지긋한 선생님이 오셔서 뭔가 고등학교에서 철학 강연을 한번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뭐 역시 부평고가 명문이네요. 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이런 이름만 들었지 우리는 뭐 인천 사람들이라 서울에 올 일도 없고 서울에 대학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과가 무슨 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맨날 법학과 가라 이러니까 법학만 있는 줄 알지.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와서 강연하실 때 철학과라는 게 있구나를 알게 되고 저기도 뭔가 재밌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학년 때는 영문과를 가야지. 왜 고등학교 1, 2학년에 영어를 좀 잘하면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과를 가보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고3 때 아마 철학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영문과보다는 철학과가 낫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에는 영문과를 찾아간 것 같이 돌아보면 다시 언어로 필롤로기로 돌아온 거죠. 필롤로기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문학이라는 것도 어차피 필롤로기니까 그렇지. 고전 문헌학처럼 그것도 문헌학이잖아요.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에 문학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고 특히 이제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잘하셨고 영어를 그리고 이제 어떤 계기로 철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철학과에 오셨으나 그런 어떤 언어에 대한 갈구는 계속 있으셨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전으로 혼자 독학을 그러다 보니까 고전으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철학을 매개하게 되면 결국에는 고전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 그런 책을 한번 원어로 한번 읽어보자. 내가 왜 한국어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외국어로 된 책을 우리말로 옮겨 놓았을 때 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대학 1학년 때 서클 활동하면 처음 읽어야 되는 게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라고 그랬고, 그다음 뭐 샤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이런 것들도 이제 번역으로 나와서 그걸 읽게 됐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 역사는 무엇인가 사실 영어로 그냥 읽는 게 더 좋은 영어고 오히려 더 잘 이해되는 편이었고 그런 의심을 조호연 선생님 국가론에 대해서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문맥이 이상하지?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원문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었고 지금 조호연 선생님 번역을 봐도 꽤 잘된 번역인 건 맞는데 하여튼 그때 의심병이 도져서 아마 그것도 의심했고 그래서 그리스어 원어로 한번 읽어보자. 원어로 읽으면 얼마나 멋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론을 읽으려면 히라보를 먼저 배워야지 그랬고 히라보를 배우려고 했더니 라틴어를 먼저 배워라. 라틴어를 먼저 배우고 히라보를 다음에 이어서 배우는 게 훨씬 좋다. 그거 누가 그러던가요? 그걸 들은 건 이제 김상봉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라틴어를 먼저 열심히 하고 히라보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점점 87학번 중에 지금은 철학 쪽에 공부 안 하는데 87학번의 동기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성경 히라보, 성경 라틴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가 하는 것처럼만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그 친구가 수업을 듣는 걸 좀 이렇게 배워서 이미 그 친구는 나보다 먼저 일찍 배웠으니까 그 친구를 통해 정보를 좀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라틴어 강의도 한 번은 들었죠. 하지만 뭐 김상봉 선생님한테 다시 배워서 다시 익혔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김상봉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히라보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주로 지금은 라틴어 쪽에 어쨌든 그죠. 중점적으로 작업을 라틴어- 하고 계시니까 그 이유 그것도 뭐 동기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물론 히라보에 계속 관심을 두고 계신 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히라보를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거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플라톤 공부하는 분들이 히라보 쪽을 이렇게 뭐랄까 꽉 잡고 있다 그럴까? 네. 그쪽에 이제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플라톤을 공부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플라톤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히라보 쪽에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돌아와서 강의하고 이럴 때 라틴어는 또 외려 사람들이 안 하는 쪽이었고 강의가 나오는 게 이제 라틴어 쪽이라 라틴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이제 가르치고 교재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또 키케로라는 작품은 아무도 안 하고 있고 뭐 플라톤 하는 사람은 이제 플라톤만 열심히 하고 있지 이게 그 주변에 고전문헌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주변에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이제 공부를 그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히라보는 정작 못하고 있어요. 플라톤 국가론 읽었는데 히라보로 나중에 한 6년 걸려서 다 읽었는데 언젠가는 이 국가론을 꼭 번역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원래 시작되었던 했던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끝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일이네요. 죽기 전에 끝내자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로마 문학 쪽 이렇게 한번 쭉 훑고 나면 정화막당에서도 아직 안 나왔죠. 정화막당에도 이제 곧 올 겨울을 지나면 나온다고 해요. 4명이서 공동 작업으로 그것도 한 7, 8년 했을 거예요. 뭐 고쳐 읽고 또 고쳐 읽고 하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도 뭐서 수차례 여러 번 고쳐 읽었고 이제는 나올 때가 돼서 낼 수밖에 없어서 곧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생님의 의지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라틴어 쪽으로 라틴어 쪽 키케로 쪽으로 특히 키케로. 근데 뭐 키케로는 어떻게 보면 필연 아닌가요? 선생님 입장에서 제 생각엔 왜냐하면은 키케로야말로 이제 히랍 문화 내지는 이제 문명을 로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히랍 그런 얘기를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칸트를 이해하려면 독일어를 갖고 이해가 안 된다. 라틴어를 해야 칸트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칸트는 자기 머릿속으로 라틴어가 들어있는데 그걸 독일어로 번역해서 책을 쓴 사람이지 독일어로 생각하고 책을 쓴 사람이 아니다. 키케로가 좀 그렇잖아요. 라틴어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고는 그 추상적 층위의 사고는 다 히라보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꼭 쾌적해.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아무튼 히라보로 쓰여 있는 문헌을 주로 봤을 거고 계속 히라보로 쓰여진 문헌밖에 없을 상황에서 그거를 라틴어로 라티오모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히라보로까지 사유하고 꿈을 꿨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히라보로 사유할 수밖에 없는 학문적인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다만 그 히라보로 쓰여 있고 히라보로 공부한 내용을 훌륭한 라틴어로 옮겨놓고 훌륭한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런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플라톤의 히라보 번역, 아리스토텔레스 히라보 번역, 스토아의 히라보 번역 그런 것들을 이제 라틴어로 정착시키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라틴어로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예. 제 중세 철학 전공하는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초기 라틴어와 후기 라틴어, 그러니까 일단 10세기, 11세기, 뭐 이제 아퀴나스가 활동했던 시기, 뭐 요때 라틴어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김직선 선생님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직선 선생님은 그 라틴어 너무 거칠고 이게 언어적으로
좀 떨어진다. 저급하다. 저급하다. 이 초기 라틴어가 진짜 라틴어다. 그렇죠. 고전 라틴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전 라틴어라 그러죠. 고전 라틴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 말은 그런데 고전 라틴어, 뭐 초기 라틴어도 고전 라틴어도 어쨌든 고전 라틴어는 이게 진짜 라틴어가 아니다. 이게 히라버 라틴어 중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라고 했네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중세 라틴어는 뭐 라틴어라고 라틴어에 속하긴 하지만 라틴어라고 보기 어려운. 제가 보면 뭐 기계어에 가까운 라틴어라고 하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꿰 맞춘 뭐 문장들이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라틴어로 읽을 때부터 약간씩 이미 그때는 뭐 아직 중세는 아니지만 뭐 넘어가는 시기니까요. 이미 고전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시기라 이미 라틴어가 키케로의 문체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본 라틴어들도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틴어 문헌학에서는 키케로의 문체가 최고의 문체고 키케로의 문체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게 이 라틴어를 배우는 목표다라고 할 정도니까 아마 그래서 중세의 라틴어는 제가 그렇게 폄하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후배의 말뜻도 중세 라틴어는 누구나 다 하는데 고대 라틴어는 아무나 못한다. 김진식 선생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고전 라틴어. 그렇죠. 고전 라틴어는 아무나 못한다. 기원전 1세기. 그런 뜻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일정 부분 적어도 그 지점은 뭐 동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선생님이 한국 지성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네, 키케로의 이제 주요 철학책들, 연설문들을 마침내 다 번역하면 뭐 나중에 그런 평가를 해주면 고마운 건데 아무튼 아직 키케로 우리가 철학책 저작, 철학적 저작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 한 15권, 6권 정도는 우리말로 이제 거의 다 번역됐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연설문이 남았어요. 키케로의 그 정치 활동. 네. 또는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활동을 보여주는 그 증거물인 연설문이 아직도 잔뜩 7편만 설득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뽑아서 번역해 놨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도 마저 번역하는 게 일단 저희 정화막당 안에서 키케로 팀의 장기적인 목표고 중요한 건 이제 번역자를 키워내는 것. 지금도 계속 번역자를 키워내고 번역자가 능력이 되는지 늘 확인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키케로 정치적인 연설, 그다음에 법정 연설 뭐 이런 것들을 다 번역해낸다면 뭐 그거 말고도 서간집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편지. 아티쿠스한테 보낸 서간들이 편지. 그것도 상당한 양인 거고요. 그 키케로 보면 이제 편지에 썼던 문체랑 또 연설문이나 이렇게 출판물에 썼던 문체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편지는 어떤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잘 짚어가면서 번역해야 되는 거라 그건 오히려 이제 역사 쪽에 있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좀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원전 44년 죽기 전부터 몇 년 동안은 매일매일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중요한 정치적 사변을 다 언급하고 있고 사건을 자기 관점에서 다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오노 나나미 말로는 아티쿠스한테 그렇게 징징댔다고 그러게 많은 사람들은 키케로와 카이사르를 나란히 놓고 카이사르는 위대했고 키케로는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기회주의자, 변절자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평가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키케로를 처음 공부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때도 의문을 가졌어요. 키케로가 과연 그런 종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행적을 보면 편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은 철학이나 연설문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의 키케로와 편지 속에 소위 진실이라고 담겨 있다는 키케로의 모습, 본 모습, 징징대는다고 언급된 그 본 모습이 과연 어느 정도의 괴리를 갖고 있냐, 요거를 갖다 확인해 보려는 게 이제 큰 방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카에사르가 그렇게 위대했냐, 내 의문을 달고 있어요. 의문표를 붙여놓고, 카에사르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고, 키케로의 책에 보면 독재자다,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무너뜨린 자다, 무도한 자다, 이런 자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저도 접근해 가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승자들의 쓴 역사 2000년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쌓여왔던 카에사르에 대한 평가를 뒤집는 게 가능하냐, 지금 남아있는 뭔가 증거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뭐 무모하지만 키케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한번 여태까지 상식이라고 믿고 있던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실마리, 끈앞을 뭐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는 키케로가 실제로 책을 통해서 한 말과 그의 사람됨 혹은 행적 내지는 그의 삶과의 괴리가 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이를테면 뭐 페트라르카가 그렇게 키케로의 광팬이었는데 그 나중에 브란디시인가요? 망명 시절에 그 아티쿠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보고서 너무 실망해서 이거 키케로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냐를 살짝 고민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상가를 볼 때 참 한편으로 어려운 문제가 키케로라는 사람됨과 그의 어떤 주장 내지는 그의 이론은 사실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우리가 참고하고 그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철학책이나 남겨놓은 연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키케로의 모습을 구축해 놓고, 이쪽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정반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을 이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느냐. 본래 자기 모습을 의연하고 용기 있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한탄조로 자조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반대적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가 진짜 모습이고 네, 침소봉대하면 또 안 되는 요거는 또 뭐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맨날 의심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무슨 저작이라는 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채우고 싶어서 나의 저작에서는 그런 걸 더 반영해서 바람직한 나의 모습?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저작은 저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꼭 행적이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 꼭 일치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일치되면 매우 좋죠. 매우 훌륭한데 어쨌든 그것의 어떤 거리를 학술적으로 뭐 정한다기보다도 이제 그 흐름을 찾아가는 문제도 굉장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주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설사 10분 양보하고 100번 양보해서 키케로가 뭐 인간되면 그저 그런 기회주의자였다 하더라도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저작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은 뭐 든다는 말씀이죠. 저희는 그 저작 네. 안에서 일관되게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모습을 키케로의 본 모습으로 상정해 놓고 편지를 읽어봤을 때 어떤 다른 걸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설문이 끝나면 이제 편지로 넘어갈 큰 기획은 그렇게 되죠. 편지는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강이 지금 문제라서 평생 읽어서 편지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계획은 철학이 끝나면 연설문으로 가고 연설문이 끝나면 서간집으로 가서 서간집을 하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철학책이나 연설문을 통해서 그렸던 키케로의 모습을 새롭게 좀 해석한,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고 왔던 그걸 새롭게 해석할 여지를 찾아보는 게 일단 저희 지금 큰 연구 방향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론을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건강을 크게 해치셨고 다행히 사실은 건강을, 그래서 저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한국 지성계를 위해서도 참 이거는 큰 손실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오늘 제가 몇 달 만에 뵈니까 그 몇 달 전보다 훨씬 그 뭐 안색이나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네. 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잘 조섭하시면 플라톤의 국가로는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 철학가의 이제 조현 선생님이 그 플라톤을 많이 번역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도 몇 명 있잖아요. 지금 조대호 선생님도 그렇고 몇몇 제자들도 있고, 그 제자들이 힘을 합치면 플라톤 전집을 뭐 연대 철학가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조대호 선생님도 그런 뜻을 언젠가 한번 비친 적이 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현실적으로 겁이 나는 거지 다들. 정암학당도 못 하고 있는데 아직. 그치. 정암학당은 애초에 조금 뭐랄까 우리 이사장님이 과욕을 부려서 좀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학문적으로 논문을 쓰는 제목이 있고 번역을 할 만한 제목이 나눠져 있다고 다른 보는데 재능이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이사장님 마음은 잘 모르겠으나 빠른 시간 내에 전집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놓고 싶은 욕심에 그 전공자들, 플라톤 소위 전공자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나눠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좀 시간이 더 걸리는, 더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붙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꼼꼼해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 책이 어려워서 오래 걸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본인 역량이 거기 번역하기에는 좀 모자른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시간이 끌고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번역 제목들이 모여서 천천히 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일단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면 안 될 것 같지만 남이 봐서는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끝낼 수 있게 도와주고 계속 옆에서 지지해주고 성원해줘야 또 되잖아요. 사람 그렇죠. 관계라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남들도 이제 손 떼어라, 딴 사람 시키겠다 이 말을 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가는 거지. 거기 또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얽혀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학문적인 관계는 결국 뭐 지금 우리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 지지, 성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언젠가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데 그게 좀 일이 되려면 좀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에 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키케로 팀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된 업적이 아니면 바로 비토를 놓고 비토하고 잘 될 때까지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간다. 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맡겨놓고 질질 끊으니 못하겠다 싶으면 회수하고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맡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잡고 해서 시험해보고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플라톤 팀과는 좀 다른 키케로 팀만의 방법으로 요번에 철학 열세종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쉽지가 않아요. 연구자들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뭐 특히 키케로는 히랍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공부하고 또 로마 당대의 어떤 역사적
어떤 상황이나 이런 또 뭐 당시에 뭐 작원들에 대해서도 뭐 정통해야 할 것이고 또 키케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작도 맞나요. 친구가 그 아티쿠스가 족족 출판을 하도 잘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 많고 그 우리가 생각할 때도 플라톤보다는 키케로의 저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 어느 정도 비교는 안 해봤는데 플라톤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한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전공자들이 철학, 문학, 역사, 법학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양한 전공에서 로마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번역팀을 꾸려서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로마 법학, 법학적인 이해와 법학적인 쪽에서 로마 법학 쪽에서 그동안 쌓았던 성과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번역들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였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 철학에 매몰돼 있어서 역사, 로마법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일단 없고 잘 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아주 간단한 로마법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철학하면서 되게 고민스럽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구체성에 매몰됐어야 되겠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팀을 만들 때 애초에 철학보다는 이제 문학 이런 거 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철학 쪽에서는 이제 이쪽 번역은 철학적이지 않다라는 뭐 약간 그런 게 있는지 아무튼 뭔가 플라톤보다 플라톤 팀 안에서는 플라톤 전공자들이 플라톤을 번역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잘 훌륭한 번역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기는 오만 잡탕들이 모여서 훌륭한 키케로를 이렇게 지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번역은 했지만 훌륭할까라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뭐 역사도 공부하고 그래서 몸젠이라는 로마사도 아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몸젠의 로마사가 원래 로마사의 기본적인 교과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조금이라도 번역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사를 우리가 공부해야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로마사 역사를 기술한 몸젠을 한번 읽어보자. 몸젠 왕정 이후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왕정 이후엔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리비우스도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어요. 리비우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딴에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서 이제 키케로의 연설문이나 철학책 안에 이제 어떤 상황, 주로 이제 로마의 상황을 언급하면 매번 반복되는 로마의 상황, 어떤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전투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뒤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우리 번역 안에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급되도록 해보자. 이런 걸 생각으로 이제 그런 공부부터 많이 한 거죠. 선행적인 작업, 준비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키케로 하기 전에. 키케로가 목표. 그거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업적인데 몸젠 로마사 번역이라는 그 자체도 참 선행 작업을 거하게 하셨네요. 리비우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하고 있나요? 리비우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원고가 몇 개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키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쪽으로 간 거죠.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기 위해서 히라어를 배우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게 돼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차근차근히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일단은 뭐 김지 선생님 계시니까 키케로 팀은 또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작업을 완수하지 않을까 제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라틴어 쪽, 키케로 쪽을 하셔서 이제 키케로를 전반을 커버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국가론으로 딱 방점을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네. 언제나 그렇듯이 네. 정말 그 몸과 네. 그 영혼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의무론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음으론 얘기 하시죠. 그 일단은 네. 1차적으로 이제 윤리학 쪽에서는 통상적으로 의무와 책무를 나누는 측면이 무슨 이제 그 어떤 관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무는 보통 영어로 하면 이제 듀티를 이제 의무로 번역을 하고요. 책무는 이제 obligation을 이제 책무로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노션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션은 듀티라 그러면 조금 내적인, obligation이라 그러면 조금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뭐 일정 정도는 내가 뭐 완전히는 아닐지 몰라도 자발적으로 뭔가 하는, 책무라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내가 짊어져서 하는. 여기 이제 그 원어가 데 오피시스잖아요. 네, 오피키스. 네, 근데 그 오피키스라는 뜻 자체는 어떤 뜻인가요? 오피키스가 우리가 맨날 어원에 가서 얘기하자면 뭐 파키오라는 동사, 행하다. 네네. 행하다. 이거는 뭐 프랙티컬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맨날 번역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듀티와 오블리게이션의 비유로 하자면 둘 다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스로 선량한, 또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고자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그것이 의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블리게이션의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리고 선한 사람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책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거지. 아블리게이션보다는 약간 듀티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훌륭함이라는 거는 좀 내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훌륭함이라는 것도 뭐 내적 속성이라고 봐야겠죠. 영혼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나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까지는 아니라, 이거 제가 읽다 보면 음으론을 훌륭한 사람이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책무를 갖고 이런 의무를 갖는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쓴 거기보다는 훌륭한 사람이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영어로 하면 매너?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결국 어떤 태도, 어떤 행동, 어떤 판단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사실은 외형과 내포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키케로의 음으론에 보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스스로 훌륭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물론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실제로 훌륭해져라.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동기로 깔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고 훌륭한 행동을 해라도 있지만, 이 음으로는 훌륭한 어떤 행동들이 있고 이 행동들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훌륭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일단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떤 모습은 그 사람 아까 말씀하신 구분에 따르면 듀티거나 오블리게이션일 텐데 둘 다를 포함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쪽에서 이게 이 사람에게 듀티인지 이 사람에게 오블리게이션인지, 말씀하신 대로 내적인 자발성에 따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러려면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건지, 혹은 뭐 숙제라서 강제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의 행동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판단, 행동만 우리가 보게 되고 사실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훌륭해지냐의 문제는 앞에 원론적으로만 잠깐 그런 식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먼저. 요 원론적인 것만 언급되어 있지 그 이후로는 어떤 게 훌륭한 행동이냐만을 우리한테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어떤 경제적 이득과 도덕적 선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 너는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 난파했는데 배에 난파가 돼서 풍랑에 휘말리면 휩쓸리면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이제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살아날 생존의 기회를 높이려고 한다면 비싼 말을 버릴 거냐 아니면 값싼 노예를 버릴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말을 버리는 게 이득이고 그게 더 훌륭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키케로가 언급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거 아마 오랫동안 스토아에서도 계속 논의됐던 내용들일 텐데 그 앞 위에 그 키케로가 참조했다는 책들은 전해지지 않고 키케로 책만 전해지니까 물론 이게 키케로가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 앞 전거가 있는지 오랜 동안 논의됐던 그냥 윤리학의 전통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키케로에게서는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늘 훌륭한 선택을 훌륭함에 따른 선택을 정의에 따른 선택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훌륭함의 원어는 뭔가요? 훌륭함은 예를 들어 본음도 되고요. 그건 좋음, 좋음이라고 되고 요 번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다음에 호네스툼도 있고요. 많은 경우 호네스툼이에요. 호네스툼은 이거는 뭐 명예 뭐 정직이라고 보통 번역해요. 정직함. 어네스티군요. 그러니까 정직함인데 이거 그냥 히라보로 하면 아레테. 덕. 아레테를 덕. 탁월성. 탁월성. 요새 유행하는 그런 탁월성. 라틴어는 그걸 호네스툼이라고 번역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번역은 비루투스. 그렇죠. 비루투스 통상적으로 이제 비루투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호네스툼하고 비루투스랑 그냥 왔다 갔다 써요. 똑같이. 그렇습니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거 같아요. 같아요. 그럼 이제 아랫대를 정직이라고 보는 거는 너무 의미가 좁아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랫대를 정직이 아니라 훌륭함으로 번역하는데 그거의 라틴어 개념인 호네스툼을 정직으로 번역하냐고 훌륭함으로 번역하는 거지.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는데 훌륭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에 또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애초에 라틴어의 호네스툼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아마 키케로가 그렇게 썼던 것 같고 요거 키케로가 호네스툼 말고 데코룸이라고 해서 데코룸 이게 데코레이션 장식 그다음 오르나멘툼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오르나멘툼 이것도 영어로도 오르나멘트죠. 장식이죠. 이게 오르나멘트 우리가 장식이라고 번역하면 치장 꾸민 거 우리 동양적인 문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꾸민다는 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뭔가 보이기 좋게 아름답게 보기 아름답게 만든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다 덜어내고 그냥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질박한 상태. 예를 들어 우리 조선의 한옥에 가면 뭐 없잖아요. 가구도 상당히 소박한 형태로 이렇게 오히려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기에 좋다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방 안에 움직일 틈도 없이 뭐 가구 채워놓고 벽에다 사진 붙여놓고 온갖 걸 다 해놔야 그게 방이다. 잠자는 침대도 갖다 놔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벼놓고 이불 깔고 자고 다시 접었다가 벽장에 놓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 데코레이션이나 데코룸 또는 오르나멘툼에 대한 생각도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라는 걸 조금 요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놓고는 장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장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으면 그 방을 방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 예를 들어 거실이다 그러면 거실 사람이 모여있는 방 모시는 방이니까 예를 들어 벽에는 어떤 일정한 그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사람들이 뭐 얘기 나눌 때 맛있는 음료를 올려놓은 탁자, 뭐 여러 가지 기타 것들, 이게 거실을 만드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게 오르나멘툼. 예를 들어 사람으로 가면 사람이 있는데 겉거죽은 있어요. 몸뚱아리 있는데 이 겉거죽인 사람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것들. 이게 이제 오르나멘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도 사실 오르멘트가 장치로 번역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떤 뭐 책상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마치 활용 점정처럼 무슨 뭐 루비 같은 게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딱 박힘으로써 이 테이블이 자기 정체성을 팍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때 오르멘트, 그거를 오르멘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그거 없어도 책상은 네 다리와 널판지 하나만 있으면 책상이잖아. 우리 생각은 그래. 동양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서양은 조금 달라요. 요게 딱 자신이 말 그대로 활용 점정처럼 요게 딱 붙는 순간 얘가 이제 딱 피어난다고 보는. 아니 뭐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건데 사람이면 겉가죽이 있고 팔다리가 달렸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려면 꼭 갖춰야 될 뭐 하나. 그게 빠지면 사람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냥 짐승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그거, 요거를 갖추는 거, 이게 이제 그 훌륭함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게 훌륭함이고, 그게 오르나멘툼이고, 그게 데코름이지. 그거를 잘 갖춰서 잘 발전시켜서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갖췄을 때 우리가 훌륭하다, 바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실 때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훌륭함이란 말이 아마도 이 책 전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일 텐데. 맞아요. 비루투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비루투스인가요? 비루투스도 보통은 있고 호네스툼도 있어요. 보통은 그러면 비루투스와 호네스툼을 번역을 하신 거죠. 왔다 갔다 번역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네. 키케로는 이 둘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신. 그러니까 저희가 덕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호네스툼을 훌륭함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일반적인 구분은 호네스툼은 훌륭함, 비루투스는 덕이라고 했지만 둘 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 근데 아랫대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같죠. 아랫대는 덕이자 탁월함, 그러니까 훌륭함이니까. 묶어가면 아마 아레테라는 번역어를 라틴어로 어떻게 번역해낼까 라는 고민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후보 중에 이런 게 들어갔다. 뭐 남은 거겠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좀 느꼈을 때는 훌륭함이 이게 물론 이제 히랍에서 그 아가토온과 칼론이 거의 혼용돼서 쓰이다시피 하기는 하는데 이 칼론적인 어떤 아가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었거든요. 훌륭한 것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훌륭한 것에 반대되는 걸 추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트로페라고 하죠. 트로페. 네, 근데 사실 아랫대의 반대가 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아랫대의 반대는 부덕이라는 거는 오히려 좀 그 능력이 없는 거, 자신의 어떤 기능을 잘 발현하지 못하는 거 이런 쪽에 사실은 가깝잖아요. 우리가 볼 땐 추태인데 추태. 근데 이 추태의 반대말은 사실 칼론이 반대말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호네스툼의 반대쪽에 트루페, 추함이 있어요. 훌륭함과 네, 추함 그러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훌륭함과 능력이 없음. 네. 뭐 이렇게 되는. 통상적으로 아랫대의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거드리의 그 그리스 필라소포스에 나오듯이 저 하녀는 아랫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녀로서 잘 능력이 없어 이런 뜻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에서의 아랫대가 있고 그걸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인간으로서의 아랫대를 하면 그게 훌륭함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테크네적인 요소를 완전히 호네스툼에는 그런 건 그건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호네스툼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렇다면 비루투스는 사실 힘이란 뜻이 있잖아요. 용기란 뜻이죠. 용기. 그러니까 역량 제가 말씀드리는 역량이란. 그래서 왜 그 보통 이제 비루투스를 독일어로 투겐트로 번역할 때 그거는 이제 칸트가 그 인류 형이상학, 그러니까 메타피직 데어 지텐 그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2부 서문에 나오는 덕이론의 기초 앞에 이제 형이상학적 기초 서문에 나오는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 얘기를 이제 투겐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비루투스인데 비루투스에는 이제 역량, 힘이라는 뜻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아랫대의 번역으로서 상당히 적합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랫대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여로서의 역량, 저 한여로서의 역량이 떨어져. 뭐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좀 철학적으로 추상화되면서 어떤 본질이지만 기능을 매개한 본질,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덕. 근데 실제로는 한자에서 덕도 상당히 능력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도덕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모럴리티 쪽에 가까운 의미를 쓰지만 원래 쓸 때는 덕이라는 거는 그 사람은 덕이 있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클 덕자고. 근데 무찌됐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딱 좀 의문스러웠던 거는 여기서 이제 훌륭함을 이야기할 때 여기 이제 선생님 책으로 17페이지 17, 18 네. 그 부분에 이제 10번 이제 3절이죠. 3절 네. 10번 보면은 사람들은 훌륭함과 혹은 추한가를 고려할 뿐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훌륭함과 추함을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의를 지닌 것인가가 사실 좀 궁금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말의 차원에서 보면 네. 훌륭하다, 추하다의 능력적인 측면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포함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 안에서의 어떤 그 능력, 탁월함, 어떤 한 특정 분야에서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거로 제한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투르페하다 또는 호네스툼하다 안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탁월하다 안에 그게 좀 미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름답다라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능력 있게 처리하는 사람, 또 인간적인 훌륭함, 이런 게 이제 아름답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것에 대한 반대쪽에 일을 못하고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걸 우리가 추하다, 보기에 흉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게 플라톤부터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아예 빠져있다, 능력과 별개, 호네스툼이 아예 별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책 전반적으로는 특히 어떤 능력을 지칭해서 호네스툼을 쓰는 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호네스툼 하면 항상 그게 논의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그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호네스툼을 끌고 가는 건지 지금 생각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능력을 가리키는 쪽에 호네스툼을 쓰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루투스나 호네스툼이나 그 훌륭함으로 번역하신 이 키케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히라버 개념은 그러니까 칼론과 아가톤과 아랫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로 섞여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게 일단은 제일 안전한 전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플라톤 이후 심지어는 소크라테스에서도 그런 용법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칼론과 아가톤은 거의 동일한 걸로 쓰이는 용어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름다움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혼용되는 경우가 거의 하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거의 정설이다시피 하니까. 근데 아랫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랫대까지도 키케로는 좀 하나로 묶어서 비루투스로 봤다라고 일단은 어느 정도 상정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르테를 비루투스나 호네스툼의 두 가지 말로 번역했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아르테 용법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썼겠죠. 그때 비루투스나 호네스투만의 그거를 포함하는 말로 아마 상정하고 번역어를 택했을 것 같고, 음모론 안에서 호네스툼이 능력을 꼭 배제해야 된다, 그걸 아니고 오로지 요것만 가리킨다 라고 할 만한 문맥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히려 이제 칼론이나 아가톤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 추함이 반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아니, 그 오히려 추함의 그게 반대는 칼론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추한 것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게? 고전을 볼 때 가지는 어떤 난점 혹은 난점이자 또 고전의 의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거는 당대의 담론인데 그게 현대까지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저작을 고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키케로의 의무론도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당대의 어떤 상황과 당대의 오고 간 또 담론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하면 이제 역사적 맥락을 매개해서 그걸 쫓아서 이제 봐야 하는, 그래서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한편으로는 걔를 또 떼내서 어떤 현대적, 나아가서는 통시대적 측면에서 봐야 하는, 다시 말하면 공시성과 통시성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을 이제 이 어떤 고전으로서의 의의랄까를 볼 때 제가 드리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당시의 어떤 그 로마의 정치적 상황과 혹은 사회 체제를 놓고 봤을 때 이 키케로의 이야기, 간단히 말하면 의무라는 것은 결국 훌륭함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훌륭함을 채우는 걸 통해서 의무가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당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어떤 의무에 대한 그 주장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키케로만의 나름의 독자적인 어떤 주장이라고 봐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로마 하면은 떠오르는 건 법인데,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법도 이제 고대법이 다르고 현대법이 다르지만 어떤 내적인 속성이라든지 내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행위라든지 무언가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난 형태의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난점이 생기는 거죠. 법 개념이 또 로마 시대의 법 개념과 현대 법 개념도 다를 테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키케로의 이 의무에 관한 논설은 단적으로 보편적인 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키케로의 어떤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책 제목에도 부제로 보통은 안 쓰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낀 대로 자유시민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리베라 키비타스예요. 키비타스는 이제 국가란 말로 쓰기도 하고 키비타스 말의 어원대로 번역하면 시민체. 그러니까 시민이란 말로 번역한 건 이제 시민체라는 말에서 이제 시민을, 그러니까 아주 자유시민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보편적이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치제도, 공화주의, 공화정, 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처럼 공화정이라는 처음 그런 공화정의 체제, 일종의 혼합정인데 이 혼합정 체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도입하고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정치제도를 끌고 왔던 게 로마일 거고요. 아마 기원전 1세기가 되면서 이제 공화정 체제에서 이제 황제정, 왕정으로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생겨나죠.
네, 아무튼 간에 기원전 1세기의 공화정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유지하고 네. 그것을 변화 발전시키되 급하게 어떤 누군가의 일인에 의한 지배, 네. 소위 왕정이라고 하는 지배, 이런 것들을 계속 배격하려고 했던 태도, 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오늘날 우리도 이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네.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네. 선거에 의해서 뽑힌 권력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뭐 이런 식의 공화정이라고 한다면 로마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세력이 있고 아마 키케로는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키케로가 공화정을 지탱하고 있는 자유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화정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책이 음으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책이고 그래서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고자 한다면 키케로의 음으론을 통해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전의 의미가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지금 네. 이야기하는 민주공화정과 당시 로마의 공화정, 네. 그리고 키케로가 소위 이제 이른바 이제 공화파라고 불리웠던 사람이니까, 네네, 공화주의자. 그때 공화정이라는 거는 사실 좀 원로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원론이 결국은 이제 국가를 끌고 가는 통치 이성을 대표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국가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를 많은 자유시민들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많은 자유시민이 모두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성을 갖는,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귀족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지만, 그래도 이념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학문적인 능력이나 어떤 통찰력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원로원을 통해서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의 방향을 수기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게 이제 그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하는 누군가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집행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다시 원로원에서 다시 수기하면서 고쳐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원로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민회를 통해서 법으로 정해지고, 그 법을 실행하는 집정관이 실행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민주공화정하고 원리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원로원의 멤버들이 그 기본적으로 종신제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해서 계속 물갈이가 되긴 그렇죠. 하지만 호모노브스들이 계속 생겨나고 1차적으로는 그래도 1차적으로는 어쨌든 종신제였고, 몇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 에리스토크라시에 더 가까운 측면이, 다시 말하자면 현대가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라면 당시는 좀 아리스토크라틱 리퍼블릭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키케로가 네. 정치적인 어떤 입장, 키케로의 정치적인 입장도 어떤 그 소위 이른바 이제 딕테이터십, 그러니까 딕테이터가 아니라 그 어떤 한 명의 군주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뭐 과도 내지는 귀족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사실 주장했던 거 아닌가요? 소위 이제 키케로를 공합하라고 할 때. 그때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원로원이라는 게 그 말씀대로 오래된 집안, 거대 가문들이 네. 독점하고 있는 상태인 네. 건 분명해요. 네. 뭐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신으로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네. 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맞고. 네. 하지만 키케로가 그 집단, 현재 그 원로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집단이 국가를 끌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로원이 국가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원로원은 현실적으로 키케로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의 원로원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원로원이라는 의미. 수기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으로 국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현명한 지혜로운. 그게 귀족성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왕정이야. 그럼 왕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든 뭐든 우리가 현명한 왕. 그럼 모나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종류의 훌륭한 정치제도가 있고 훌륭한 왕이 그렇게 통치할 수도 있고 훌륭한 귀족들이 그렇게 통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민중 백성들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떤 방식인지 훌륭한 논의를 통해서 훌륭한 정책을 데모크라티아가 되겠죠.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다 훌륭한데 이 훌륭한 것의 장점을 모은 게 다시 공화정이잖아요. 왕정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집정관이 있으니까. 집정관 두 명이긴 했지만 어쨌든 있고, 그다음 귀족정의 요소도 있고, 훌륭한 귀족, 현명한. 그걸 생각하면 키케로가 공화정이라 할 때 이 현명한 귀족들, 현명한 학문적인 깊이, 뭐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능력, 뭐 이런 거 재력 포함해서 당연히. 그다음에 민애, 뭔가 법률적인 입안을 결국 통과시키는 권력의 중심, 민중. 요것 중에 가장 훌륭한 요소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이 잘 기능하고 있는 걸 공화정이라고 상정하고 그런 잘 돌아가는 현실적으로 한 번인가 언젠가 성공했을 수 있을 로마 역사상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그것이 자꾸 유지돼 가기를 희망하면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키케로인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은 현재 너무 많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권력 집단 또는 귀족 집단 가문들이 이렇게 뒤엉켜서 막 그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섞고 이합집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더 이상 이거 안 된다. 이 사람을 다 밀어내고 한 사람의 현명한 통치자가 이 모든 걸 조율해가는 시스템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한 키케로 반대쪽의 사람들, 소위 뭐 카이사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보고 나면 키케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이쪽은 현명한 왕이 통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독재자인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볼 땐 독재자인데 그 상당 기간 동안 공화정이라고 라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네. 공화정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마쿠에서 모든 걸 조정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공화정을 유지해갔고 이후에도 공화정적인 모습은 계속 유지됐지만 뭔가 권위 있는 1인에 의한 결정, 통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변모돼 간 모습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글쎄 어떤 게 공화정의 진짜 모습일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네카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 공화정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민주정 시민들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공화정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현명한 왕이라는 사람이 끌고 가지만 공화정의 모습을 띠는 게 공화정의 진짜 모습인지 그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융합한다, 협조한다, 협력한다, 뭐 이런 이름 안에 묶일 수 있을 때가 제일 훌륭한 공화정인데, 키케로가 만났던 공화정은 그렇진 않았지만 키케로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세 개의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고 싶어요. 이 음모론을 쓸 때도 그런 전제로, 그렇게 잘 협력돼서 협조에 대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공화정을 1인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한다. 네, 카이사르가.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억압했다. 자유를 누렸던 시민들은 자유의 회복을 원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는 추한 행동, 잘못된 행동, 범죄지만 독재자를 죽이는 거는 훌륭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는 그 세 중에 독재자 한 사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이 공화정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키케로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 현명한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가 참으로 훌륭한 공화정 체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한국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상원이 없잖아요. 뭐 없어요. 하지만 원로원 민회는 있죠. 원로원은 있지. 그렇죠. 원로원이 아니죠. 사실은 민회에 가깝죠. 민회 대표자가 하긴 민회 대표자니까 국회의장은 호민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서양의 정치 체제를 보면 이게 참 정말 이 로마의 정치 체제가 얼마나 하나의 범용이 되었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을 보면 말조차도 미국의 그 상원이 세네치잖아요. 언론원.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란 뜻이고, 사실은 물론 이제 선출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선출되는 임기가 굉장히 길고 상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역할 자체가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하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제 서로 말씀하셨던 대로 고 상원, 하원, 그리고 행정부, 요게 이제 행정부는 이제 집정관이라고 봐야겠죠. 행정부의 수장은.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정치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이 어떤 원로원으로 상징되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 어떤 수기하고 뭔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수기하고 결정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 영역이 사실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가 아마 그 역할을 해줘야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하원 역할은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투표, 선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민의가 그런 식으로 반영되도록 우리나라는 짜여졌은지 뭐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싶은데, 결국 우리나라에 전실적으로 원로원이라 그러면 이제 국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국회는 한국의 국회는 원로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원보다는 하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미국의 기준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일단 임기로 봐도 그렇고, 역할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숫자로 봐도 그렇고, 상원은 그 의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기고요. 그 하원은 아마 임기 2년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제가 제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대의 키케로의 이런 주장은
하나의 로마 시민들의 보편적인 로마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냐, 네. 아니면 상당히 이제 키케로의 어떤 독자적인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나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의무론은 일단은 편의상 덕과 법으로 나누자면 네. 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적 의무는 결국에는 덕적인 의무로 환원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네. 그 훌륭함을 나눌 때 네 가지로 나누고, 뭐 첫 번째가 이제 진리 명찰, 네. 뭐 두 번째는 이득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음에는 이제 뭐 매너와 관련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케로가 의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법적인 의무 이전에 어떤 그 덕적인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훌륭함을 네가 갖춰야 하고, 훌륭함을 갖추려면 이런 조건들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소위 이른바 이제 이우스 나투랄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자연에서 부여받은 하나의 소명이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현대 윤리학으로 넘어오면 현대 윤리학의 지금 규범 윤리학에서 가장 그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 결국에는 어떤 덕과 관련된 문제, 인간의 품성, 뭐 훌륭함, 아랫대와 관련된 쪽을 통해서 규범 윤리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과, 그게 아니고 규범이라는 거는 이런 한 개개인들의 성품을 모두 배제한 추상적 층위에서 서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뭐 각 개인의 권리가 되었든 아니면 전체 사회의 공리가 되었든 이런 것에 맞추어져서 규범이 산출되어야 된다. 이 양쪽으로 크게 나뉘어서 지금 네.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덕윤리가 매우 크게 부상을 했죠. 매우 덕윤리가 강하게 부상을 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의무론은 상당히 덕론 쪽에 가까운 이론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품성을 어쨌든 고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훌륭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쪽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원로원 중심의, 다시 말하자면 인물들 중심의 네. 훌륭한 인물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지혜를 나누어서 올바른 방향을 이제 찾고 그쪽으로 로마를 끌고 가야 한다라는 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왕정은 왕이라는 어떤 존재가 뭐 상징적이 되었든 실질적이 되었든 존재하고, 그 왕은 이제 법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지혜가 아닌 왕이 내려진 칙령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이 가져야 하는 어떤 그 강한 구속력을 통해서 이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근대 민주주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근대법이 탄생하기 이전에 전 유럽이 다 강력한 왕권이 사실은 존재했었고, 그 왕권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딛고 사실은 근대 시민사회가 도래한다는 점에서도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도식이 과히 그 사실에서 멀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층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시 말해 법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법과 인물. 그러니까요. 키케로가 법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제도와 관련해서 일단은 제일 세 개 중에 고르라면 왕정을 고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명한 왕, 현명한 누군가의 일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시스템이 셋 중에서 최선일 수 있다. 아, 키케로가? 본인이 그랬어요. 국가론에서 읽어보면 네. 셋 중에 고른다면 왕정을 왜 현명한 왕이 그때 문제가, 그러니까 법의 원리는 있지만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은 못한 미처 생각해서 여태까지 사례가 없어서 법적으로는 법의 아직 여지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리에 따라서 어떤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왕이 통치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바람직한데, 법을 놓고 보자면 그런 왕을 매번
어떤 식으로 누가 현명하고 할지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내서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런 왕이 매번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차선은 뭐냐? 법의 지배. 그러니까 훌륭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 훌륭한 법이 지켜지도록 네. 그리고 우리가 매번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에게 늘 공정하게 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똑같이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전제했던 것 같고요. 공화정의 자유시민에게 요구되는 게 이 법의 지배죠. 네. 법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고 지탱해 가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의 지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지배자로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법의 집행자에 따라서 그 법을 복종할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법에 따라서 지배하고 한쪽은 법에 따라 복종하고 뭐 이런 상태.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고 누구도 굴종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회가 평온한 사회다고 그럴 때 평온할 때도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지배를 통해서 평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하던 네. 독재자의 시대가 네. 있었고 또 한쪽의 평온은 독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옳다고 계속 굴욕? 굴종? 뭐 이런 상태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예로운 어떤 그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지키면서 법 아래에서 평등할 수 있는 뭐 이런 사회를 키케로가 꿈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명예로운 평온이라고 보통 붙인다면 그런 평온을 유지하고 누구나 지배할 수 있고 누구나 지배받을 줄 아는 지배할 줄도 알고 지배받을 줄도 알고 누구에게 굴종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군림하지도 않는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아마 국가의 참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건 법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아마 키케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제일 잘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이 공화정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질문하신 것처럼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라고 전제하더라도 여기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건 법의 힘, 법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 그러면 법의 복종이다 라고 설명할 정도로 이 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키케로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법이라는 건 반드시 입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오랜 수기와 오랜 토론과 그다음에 그걸 거치는 집단들의 입법을 하는데 일반 대중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가부 간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형식적인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기본적으로 원로원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원로원에서는 토론만 하죠 보통은. 그런데 뭐 그런 토론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그 시민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죠. 그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아니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원로원에서 거의 결정이 나는 걸로. 그렇죠. 원로원에서 의결이 되고 아마 민회에서는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입법에서 이제 근대 소위 시민사회, 소위 이른바 근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혁신은 자신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권력의 수행은 위탁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고 근데 대표자는 내가 뽑고 입법하는 사람을 내가 뽑고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주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내가 입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원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수행에 있어서는 이제 선출된 입법가가 이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귀속되는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이.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두 가지의 문제를 느끼는데 첫 번째는 그 입법을 하는 사람이 네.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from bottom to up, 그러니까 bottom to top,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은 일단 아니었다는 거죠. 원로원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가 거의 다 돼서 결정이 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오히려 귀족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이유고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법이 이제 시민들에게 적용될 때 사실 그 시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서 법을 만든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가 그건데 키케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안에서도 훌륭함이라는 기준이 있게 되면 사실은 훌륭함이 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훌륭함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필요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하셨다시피 독재자를 죽이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독재자를 살려주는 게 훌륭하지 않은 거지. 독재자를 죽이는 훌륭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첫 번째로 키케로가 망명 나가를 가게 됐던 게 클라우디우스일 거야 아마.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거의 유배당하게시피 해가지고 이제 망명을 가게 됐던 게 그게 누구죠? 어떤 반란이 있었을 때 그 재판이 없이 사용했던 것 때문에 그건 이제 63년 이후에 그것 때문에 제가 간 것도 기억하는데 가틀리나. 이제 그것도 결국에는 키케로가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려면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재판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측위에서 보면은 키케로가 사실은 위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명 갔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런 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자기의 국가론과 자신의 실질적인 정치적 행보는 사실은 차이를 보이게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도 이론적으로도 실제로 이 의문론의 내용만 보게 되면 법을 오히려 지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른바 자연법 이론이 가진 대부분의 한계인데 법 위에 사실은 자연이 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더 상위 개념이. 그렇게 되면 실제로 법의 지배라는 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이 케이스는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더 상위 개념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해. 라는 게 되게 자의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아까 카틀리나 같은 사례는 카틀리나였나요? 카틀리나. 네. 반역 사건은 어떻게 키케로가 당시에 판단하고 그 반란이었기 때문에 전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반란 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그때 사용한 건지 물론 나중에는 그게 재판 없이 이루어져서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건 맞는데 이 음모론 안에서의 그걸 보면 일단 이 사람도 법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공화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선량함, 덕이 있느냐?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은 선량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선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 키케로의 음모론 안에서 법을 얘기하기엔 조금 법과 관련시켜서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법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음모론에. 근데 정의 개념이 사실 법 개념과 거의 유사하잖아요.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법과 정의. 그렇죠. 그거 뭐 같은 뿌리에서 같이 나온 거니까 인간의 이성, 합리성. 언어적으로도 그렇고요. 합리성. 이게 뭐 정의, 뭐 그러니까 이우스, 뭐 법이라고 할 때 이우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우스라는 개념도 뭐 어떻습니까? 이우스라는 개념도 이게 정의의 개념이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정의죠, 당연히. 정의의 개념이고 여기도 계속 유스티티아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정의. 네. 그죠? 그 유스티티아가 결국 유스라는 말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정의를 다 못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있고 그래서 집행자가 법의 취지를 이해해서 법에서 담고 있지 않는 어떤 정의로운 것을 실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키케로도 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 정의라고 할 때 이 정의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안에서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원리가 정의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퀄 법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우스와 렉스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나눠요. 그런데 이제 렉스라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문서화된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제 이우스라고 할 때는 그 법의 어떤 본질적 의미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렉스는 영어로 보통 law로 번역을 하고 이우스는 보통 right로 번역을 이제 독일어 right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 이제 어떤 justice와 다 관련이 돼 있는 어휘들이고 그렇죠. 라틴어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논의하는 수위에서는 사실 렉스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우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법의 개념과 그 내포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내포는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라고 얘기할 때나 정의라고 얘기할 때나 그 키케로가 생각했던 것은 공동체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법이라고 부르고 정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법, 그거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이념적인 의미에서의 덕과 정의겠죠. 그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일단 플라톤의 이를테면 국가론에 나오는 뭐 디카이온 시네하고 비교를 한다면 키케로의 정의 개념하고 어떤 뭐 그게 차이가 있어요.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그때 플라톤에서의 정의를 염두에 뒀던 것과 키케로가 정의나 법을 얘기할 때 그것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국가를 이끌어가는 또는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모습의 형태가 플라톤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여기서도 모든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을 정의로 놓고 인간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버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지혜롭고 정의로운 왕을 찾을 수 없다면 통치자를 찾을 수 없다면 지혜로운 것보단 정의로운 통치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혜와 그 정의의 위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이제 정의로운 사람이 더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할 때도 전체적인 4개의 덕 중에 정의를 제일 중요한 덕으로 놓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이라는 것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법과 이 법을 똑같이 놓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하고요. 이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다. 또 이제 다른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또 모실 수 있는 영광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의무론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의 어떤 지적 여정과 관련된 또 그리고 키케로와 이제 당시 로마의 실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나아가서 이제 어떤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함의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의무론을 번역은 했지만 뭐 의무론 연구를 그렇게 깊게 한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오늘 횡설수설 되도 않는 답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의무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한국의 그 전문가라는 그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어쨌든 횡설수설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좋게 봐주시고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너무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식 선생님 모시고 이번에 새로 출간된 키케로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의무론은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8월 5일에 나온 책이고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열린 책들에서 아주 예쁜 장경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키케로 의무론은 사실은 번역서가 몇 종이 나와 있습니다. 몇 종이 나와 있는데 제 소견에는 단연 키케로의 사상을 가장 적실하고 풍부하면서도 정확하게 담은 번역이 아닌가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무려 이제 주석을 제가 대충 세보니까 300개가 넘는 주석을 달아서 이 키케로의 이 의무론에 나오는 이런저런 구절들이 히랍 고전 혹은 이제 로마의 이런저런 서적들에서 어떤 식으로 인용되는지까지도 너무 상세하게 밝혀 놓으셔서 대단한 공력과 그리고 대단한 노력을 들이셔서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땐 의무론은 어쨌든 고전학적 입장에서 보나 철학적 입장, 특히나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나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의 산이라고 보면 이 책을 저본으로 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번역은 얘를 표준으로 더 다듬어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척도를 마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윤리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께 또 하나의 빚을 졌다는 사실에 또 감사드리고 또 이제 큰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롱테이블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